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체성인데요. 요거를 말씀드리게 되는 그 핵심적인 그림은 뒷장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와닿았던 말 중에 한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세계 수준의 대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한국인이라고 남들은 평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나 자신을 자본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아직도 부유한 노동자일 뿐이며 노동을 해서 재화를 생산해내는 사람일 뿐이다. 본인은 노동자로 얘기하셨습니다. 언제 그랬냐면 이제 조지 워싱턴에서 명예 경영학 박사를 수여받을 때 만찬에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1982년이죠. 예. 본인은 사업을 왜 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의 저변에서 나타나는 것은 내가 사업을 하는 것은 어떤 돈을 벌기 위해 돈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대부분 고용 창출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국가 발전이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은 그런 것을 하는 사람으로서 노동자일 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훈 명예회장님이 이제 그런 얘기 하셨죠. 우리 현대중공업에서 1987년에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노사병구가 아주 극심하게 일어났을 때 서울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장면을 보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이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노사관계를 만들어 보이고 말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이후에 현대중공업의 노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공무원들도 현대중공업의 노사관계를 배우기 위해서 현대중공업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한국적인 노사관계 연구하는데 큰 단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체성을 저희들이 한번 조명해 보는 데 있어서 또 좋은 말씀은 나는 확고한 신념과 불굴의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지 특별한 사람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본인은 노동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고 나는 신념이 확고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모델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건 좀 학문적인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학교에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밑에 제가 이제 출처는 나와 있는데요. 젠센하고 루탄스라는 학자가 2006년에 모델을 개발해서 내놓은 겁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authentic 원래 리더십입니다. 그것을 각색을 해서 authentic entrepreneurial leadership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이 학자들은요, 창업자의 리더십을 설명할 수 있는 리더십 모형 중에서 가장 좋은 모형은 진정한 리더십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 이제, authentic을 번역할 때 진정한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조금 어색한 번역이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원래 어원의 원래 용어의 뜻에 가장 가까운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의 요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것은 자기가 믿는 신념과 가치관을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계속해서 실현해 나가는 리더. 그 사람이 가진 리더십을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 새로운 개념입니다. 이게 2000년대 중반에 이게 어필을 받기 시작한 그런 개념인데요. 그래서 창업자들은 뭡니까? 자기의 신념을 자기 평생 사업을 창업하고 관리하면서 그것을 실현하죠. 그 속에서 그 사람의 인생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탄스와 젠센이라는 이 학자들은 창업가의 리더십 혹은 기업가의 리더십은 어센틱 리더십 모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받는 겁니다. 자, 그 모델에 의하면 제일 왼쪽 편에 있는 것이요. 라이프 익스피리언스입니다. 인생 경험입니다. 인생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거죠. Where I came from. 그 다음에 이것이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그래서 제가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긍정적인 심리적 자본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Who I Am입니다. 지금 현재 나가 누구냐. 보통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Optimism에서 이거는 낙관주의가 되는 거고요. Resilience 이거는 뭡니까? 끈기입니다. 견디는 거죠. 그 다음에 Hope는 희망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뭡니까? 맥락. 부하들은 어떠며, 상황은 어떠며, 이런 것이 영향을 주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 이제 정재훈 명예회장님으로, 다시 분석을 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재용 명예장님의 기업가 정신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성 중에서 리더십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경험 어떻습니까? 예, 엄청나게 가난했죠. 부친이 4,000평의 논밭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밭이었죠. 밭이었는데 4,000평이면 굉장히 땅이 넓으니까 주인 같으면은 뭐 대단한데 뭐 그럼 분홍 아니야? 예, 그 4,000평을 경작을 하고 아침에 해가 뜰 때 일어나서 해가 질 때 들어가도 예, 새끼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쌀이 풍년이 안 들어도 쌀 농사가 이렇게 쌀이 넘쳐나는 게 통일벼가 나고 난 다음부터였습니다. 그전에는 보릿고기가 있었습니다. 통일벼가 수확이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에 쌀밥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예, 그것처럼 옛날에 밭을 일궈가지고 밥을 새끼를 먹는다는 자체가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학교를 졸업하고 농사를 아버지한테 밑에서 하면서 일을 했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끼니 걱정에 매일 그걸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거기에서 경험을 하게 되죠. 가난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출이 있습니다. 가출 몇 번 하셨죠? 혹시 아는 사람? 예. 네 번 하셨죠? 4번 했습니다. 4번 했는데, 뭐 3번은 부친이 와가지고, 장남인데 그러면 안 된다. 부친이 화를 내시지 않았다고 그래요. 와가지고, 장남이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집안을 책임져야지. 이렇게 해서 설득하면 또 돌아갔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가출을 해가지고 왔던 곳이 이제 인천에 우리가 알고 있던 빈대의 교훈. 그래서 노동자들이 자는 숙소에서의 빈대의 교훈이 나오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자, 가출은 어떻게 보면 문제의 돌파구를 그 환경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예, 농사 짓는 그 환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판도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서울 가가지고 부기학원도 다니고, 이렇게 됩니다만, 또 그 속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신문에 연재됐던 이광수의 흑이라는 그것을 보면서 그 흑에 이제 나오는 허숭이라는 이제 그 주인공이 결국은 가난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자기가 변호사가 되는 입지전적인 인물, 그거를 보게 되죠. 그걸 보고, 또 위인전을 많이 읽으셨다 그러죠. 링컨 같은 사람이 이런 거 보고. 불운 환경에서도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것이죠. 자, 그거 못지않게 중요했던 게 제가 봤을 때는 유교입니다. 유교. 여러분들 요즘 들어서요,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긍정적인 정서와 밑에 그 밑바닥에 있는 게 윤리입니다. 윤리. 예. 선함에 대한 인정, 악함에 대한 부정.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정서와 많이 관련되어 있다는 그런 이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교 자체가 덕선이죠. 예,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보국인데요. 예, 국가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인생경험이 됩니다. 이 인생경험이 결국은 긍정적인 심리적인 자본이 된 거죠. 그것이 시련을 극복한 부유한 노동자. 그래서 현대정신 세계를 만들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자, 이게 성공하게 되는 이 환경적인 맥락도 유교 문화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 가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가난 극복 열망이 되겠죠. 이것이 이제 효과적인 리더십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카리즈마적 리더십도 괜찮고요. 슈퍼 리더십 혹은 유교적 리더십도 표현이 괜찮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나타난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특성을 살펴봤습니다만 한쪽에 있었던 아이디어하고 창의성 부분을 그림과 함께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업 창업했는 거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에피소드입니다만 엄청나게 손해를 봤죠. 손해를 봤습니다. 이때 손해를 봤던 배경은 이 공사가 이제 조폐공사에서 발주했던 고령교 공사였는데 공사 금액이 5,457만 환. 이게 화폐 계획이 돼가지고 단위가 원에서 환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24개월 동안 공사 기간을 줬는데 2년이죠.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120배 됐습니다. 120배. 물가가. 그러니까 5,457만 원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그 가치가 120분의 1밖에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경험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 물가 폭등 때문에 임금도 자꾸 올라가고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이
공사를 26개월 만에 완공을 합니다. 완공을 하는데 이때 적자가 6,500만 환이었습니다. 적자가. 그래서 이때 이제 그동안에 벌었던 모든 그걸 다 집어넣었죠. 집도 팔고, 예. 그 전에 또 다른 사업 다 팔아놓고 이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매한 짓이죠. 나 못하겠다고 해서 그냥 손 털면은, 그죠? 손에 조금 뭐 배상금만 내고 말 텐데, 이것까지 완공을 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정부의 공사에 신뢰를 받게 되고, 그 다음 공사들로 인해서,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건설업을 처음에 뛰어들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감각이 적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인프라가 돼 있지 않는 나라에서는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것들이 이런 인프라들이죠. 고령교도 이 다리를 만들게 된 배경은 아시다시피 빨치산 토벌이었습니다. 예. 6.25 전쟁, 우리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빨치산들이 지리산에 있는데 지리산에 이거 토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장비들이 가고 이렇게 보급품이 가고 그래야 되는데 고령교가 부서졌었기 때문에 이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 다리를 만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정부에서 이러한 건설적인 수요가 많다는 걸 알게 되고 건설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건설을 뭐 한국 정부하고만 한 게 아니죠. 글로벌 스탠다드를 위해서 미군 공사, 미 8군의 공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거는 많이 알려진 우리 유엔 국립묘지 에피소드죠. 그래서 이제 보리 심어가지고 조경을 했던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의 첫 경험이었습니다. 첫 경험이었고, 그럼 이걸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정주영 명예자 여기 계십니다만 미군 장교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정인영 씨고요. 여기 정인영 씨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와세다 대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영어 통역을 하셨죠. 기자 출신이시고 그러시죠. 자, 이건 이제 그 건설이 국내에서 계속 경쟁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출혈 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해외 진출을 하게 된 겁니다. 첫 번째 진출한 해외가 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60년대의 태국은요, 굉장한 선진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못 살았고요. 그래서 태국은 아시다시피 농업 강국이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토양도 좋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 태국에 가서 이제 고속도로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지금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이제 격리 사원으로 여기 있었을 때 회고를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현대건설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학습하게 된 결정적인 장소가 태국의 파타니 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냥 창의생명에 대한 에피소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고속도로를 하게 되면 아스콘을 깔죠. 아스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아스팔트하고 섞어가지고 자가라고 섞어서 하는 아스콘인데 그 아스콘을 까는데 이제 태국은 우리 보면 덥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습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래와 자갈이 잘 말라 있어야 아스콘이 단단하게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잘 포장이 되는데 습기가 많으니까 무른 거죠. 그러니까 잘 이렇게 마르지가 않고 이 강도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건조기를 썼습니다. 봉 이렇게 바람 나오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양이 너무 많으니까 건조기를 해도 별로 효과가 없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 정주영 명예회장님이 생각해낸 방법이 아스콘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철판 위에 놓고 볶았죠. 볶았습니다. 밑에다 불을 떼고 볶았습니다. 건조기로 가지고는 안 되니까 볶아가지고 열을 있는 습기를 다 태워내고 아스콘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때 태국 가가지고 이 공사할 때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애를 먹고 고속도로 공사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걸 발판으로 해서 우리가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자, 바깥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건 베트남에서 찍은 거고요. 자, 이 사진이 이제 그 경부고속도로 공사 준공할 때 박정희 대통령, 중간에 유경수 여사, 그 다음에 이제 한 칸 띄워서 우리 정주영 명예회장님이 테이프 커팅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970년 7월 달에 서울 부산간 고속도로 준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죠. 우리 정주영, 우리 명예회장님이 운영하시는 현재 건설에서 이 많은 공사 구간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5분의 2 정도 고속도로를
담당해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다른 기업체에 대해서 고속도로를 만드는 데 대한 기술을 전수해 준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렇게 됐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뽑을 수 있는 게 중동 진출이죠. 중동 진출인데 중동에 진출할 때 에피소드가 또 하나 있죠.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오일 쇼크가 왔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중동에 진출하는 것밖에 없겠다고 생각을 하고 기업들한테 중동 진출을 이제 하라고 이제 독려를 하기 위해서 정부의 관료들을 구성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로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라 그럽니다. 보고를 딱 하는데 가면 뭐라 그럽니까? 세 가지 가면 안 되는 이유를 보고를 하죠. 첫 번째 뭡니까? 예, 중동에는 회교 국가여서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는 회교 국가라서 술과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금기시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일하기 힘들다. 첫 번째. 두 번째, 모래가 온통 모래. 세 번째, 물이 없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재영 명예회장님은 다시 얘기했죠. 세 가지에 대해서 똑같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술이 없고 돈을 낭비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송금을 더 많이 해서 외화 수지에 더 도움이 된다. 1번. 2번. 모래는 건설 자재다. 3번. 바닷물을 정리해서 쓰면은 물이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중동 진출을 했죠. 중동 진출해서 세운 여러분들의 그 다른 기적 하나 자체가 주바일 항만 프로젝트였습니다. 제가 이제 구글을 해가지고 이걸 봤어요. 예. 항상 이 사진만 보다가 도저히 개념이 안 잡혀가고 이게 얼마나 큰지 개념이 안 잡혀서 봤습니다. 보이시죠? 예. 알 주베일 인더스트리얼 시티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요게 제가 보기에는 요 항만 시설입니다. 정박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네 개 있습니다. 여기에 50만 톤급 유조선 4대가 동시에 정박을 해가지고 기름을 급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된 게 이 항만이었죠. 그래서 됐습니다. 자, 이때 할 때 이제 우리 현대중공업에서 건설 자재를 갖다가 제작해서 실은 나르게 됐죠. 실은 나르게 됐는데 실은 나는 방법이 대단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우리 철제 구조물을 갖다 자켓이라 그러는데 이 자켓이 89개 필요했다고 합니다. 89개 필요한데 이거하고 등등 해서 싣고 나르는데 배로 해서 물론 톤급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가져갈 수 있는 게 한 19번 정도 가야 된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배로 싣고 가게 되는데 루트가 이런 루트였죠. 루트가 이런 루트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울산에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한 12,000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자, 이걸 갖다 100km 이렇게 갔던 거죠. 갔던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현대중공업에서 생산을 하지 않았다면 상당 부분 이 이익금이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기업에 가게 되고 우리는 많은 이익을 못 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앞서서 봤던 재킷이 아니고요. 산타바바라로 향하고 있는 372m짜리 372m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좀 짐작이 되십니까? 3m가 1층인데 372m 바다에 이 철 구조물 재킷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거를 산타바바라는 캘리포니아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쭉 태평양을 건너서 갔겠죠. 옛날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훨씬 더 노련하게 숙련되게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건 그거요. 자, 조선업 진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500원짜리에 대한 이렇게 에피소드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거북선. 이거는 이제 처음에 리바노스 회장으로부터 수주받았던 배 두 척, 애틀랜틱 베론과 베로니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감각이라고 그랬는데, 간척 사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북방 얘기를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서산만 간척 공사를 했을 때가, 중동 진출이 붐이 끝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중동 진출이 붐이 끝나고 난 다음이었는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가
장비가 중동에서 돌아왔습니다. 많은 장비들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와 노동자가 국내에 들어오면 일거리가 없으면 그대로 유휴 노동자, 유휴 장비가 되겠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다음 세대를 생각해낸 게 간척 사업이었습니다. 이때가 1984년입니다. 84년. 자, 보시면 자, 이때 이제 유조선 공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유조선 공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방조제가 6,400m, 6.4km인데 거기에서 구간이 한 280m가 이렇게 이제 열려가지고 유속이 너무 빨라서 공사를 못했던 것이죠.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유조선을 계속 여기 보시는 것처럼 터그보트로 밀어가지고 이걸 막고 이걸 깔아앉힙니다. 깔아앉히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물막이 공사를 다 완공했던 것이죠. 자, 이런 것들도 이 왜 서산만은 이 간척 공사를 해가지고 갖게 됐던 땅이 3천만 평이 넘는다 그러죠. 자, 그에 대해서 제가 구글로 한번 찾아봤는데 이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농지입니다. 이게 다 간척 사업을 해서 만들어진 농지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방조제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소대 방북, 통일소 방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북한이 이제 소를 몇 마리 보냈냐 제가 퀴즈로 많이 냈는데 몇 마리일까요? 어디 제가 기업체 가서도 강의할 때 퀴즈를 많이 냈는데 1,501마리입니다. 1,501마리. 1차에 500마리 가고 2차에 501마리 가고 3차에 500마리 갔습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해서 3번 해가지고 1,501마리가 갔습니다. 한 마리 갔는데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배경은 건강상 개발이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지금 알려진 바를 결론을 내려보면 이렇습니다. 이거는 북방 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정주영 마지막이라고 본인이 생각하지 않으셨겠죠. 본인이 하고 싶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소련이 갖고 있는 시베리아의 자원이었습니다. 에너지. 앞으로는 에너지 다툼, 에너지에 의해서 경제 발전이 좌우지우지 될 것이다. 거기에 있는 가스, 거기에 있는 원유에 관심을 가지신 겁니다. 실제로 시베리아에 세계 원유의 30%가 매장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수출 경로의 다변화였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산 있고 울산이 좀 있겠죠. 서울 있고 이렇게 있는데 자, 북한이 이제 문호를 개방해주면 여기 지금 파란색, 초록색, 그 다음에 이 고동색도 가능하고요. 붉은색은 이제 배로도 해서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이 경로를 그리게 된 것이 이렇습니다. 부산에서 함부르크, 독일까지 항로로 가게 되면 19,000km, 19,000km. 27일 걸린답니다. 컨테이너 하나에 소요되는 비용이 $2,200. 그런데 육로로 해서 가게 되면 부산에서 하바로브스크 통해서 모스크바를 통해서 함부르크를 가게 되면 13,000km입니다. 기차로 가게 되면 얼마 걸리느냐? 10일 걸린답니다. 아까 몇 일이라고 그랬죠? 27일이라고 그랬죠? 10일 가는데 드는 컨테이너당의 물류 비용 얼마냐? $980였습니다. 반도 안 되죠. 이건 바로 뭡니까? 수출 상품의 경쟁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북한과 어차피 한민족이 나라이지만 북한과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 경로로 해서 가스 여러분 아시죠? 고이즈미 총리 시절 때 소련 러시아하고 시베리아에 가스 개발하는 거 합의해가지고 사인하신 거 아시죠? 그만큼 우리나라만 그것을 탐내는 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이제 북한이 같이 윈윈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진했는데 이 추진된 게 1989년부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중단되고 안 돼가지고 이제 소대 방북으로 다시 물꼬를 튼 거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디 보면 기업가 정신의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정주영 명예회장님의 기업가 정신을 정리하는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말로 아니라 그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러다가 저는 우연찮게 플라톤의 철학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이제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플라톤, 뭐, 이렇게 연결되는 그 철학이 인간에 대한 이해 아니겠습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인데, 아까 앞서서도 제가 조금씩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정정명 회장님은 자기 삶을 통해서 기업가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자기가 믿는 기업을 일으키고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그건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 일생을 통해서 기업가 정신을 실현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철학을 아시는 분은 뭐 그림이 한눈에 들어오시겠죠. 예, 가시계가 있고 가지계가 있는데요. 가시계는 보이는 세계고요. 가지계는 우리가 사고 능력으로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겁니다. 자, 그 두 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는데, 이게 원래 이게 뭐 위로 올라가기 그림이 보통 되어 있는데, 저는 옆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정정명 회장님이 처음 시작할 때는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는 별로 이해도가 그렇게 높다고 생각 안 들어요. 우리 보통 사람이라고 같이 우리가 가정하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죠? 그래서 본인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도 서비스 공장을 갖다 25만 불나고 나서 그 다음에 무허가로 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그 자동차 정비 공장을 갖다가 할 때 그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곤도라는 이제 보안계장과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이제 그 경찰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을 냈는 데가 이제 그 공장 불 냈는 데다가 공장을 또 지으려고 그러니까 불을 낸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 주택이 많고 그래서 위험하니까 공장을 지을 수 없다 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분명히 이제 제기를 해야 빚을 갚을 수 있을 텐데 그 제기를 하는 곳을 찾아서 갔는 데가 이제 놀고 있는 땅이 있는 다른 동네로 갔는데 거기에다 가서 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와가지고 계속 철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철거하면은 이제 이거 빚은 적고 갚을 길은 없고 그래 이거 어떻게 해든 간에 난관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된다 생각해서 정정명 회장님이 그 경찰관한테 물어봤다 그러죠. 옛날 순사라고 그랬겠죠. 순사한테. 여기 혹시 담당하시는 보안계장님이 누구냐 하니 곤도라고 그런다. 그분 집이 어디냐. 그래서 집 어디다. 아침 찾아갔다 새벽에 찾아갔다 그러죠. 나오는데 정주영입니다 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이래 가서 강원도에서 왔는데 정말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안 되면 다시 강원도 내려갈 수밖에 없다. 빚을 안고 가야 된다. 한 번만 봐달라.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거를 아침에 찾아가기를 한 달 동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안계장이 그 끈기 어떻게 보면 자기는 여러분 생각하면 에이 안 되면 뭐 다른 공수를 쓰든지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라 공수 같은 그런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가서 사정을 해서 이해를 받아야겠다 생각하고 관철시키죠. 그래서 이제 가림막이라고 해가지고 하라고 해서 가림막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빚을 다 갚고 결국은 다음 사업을 위한 미천 자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거 사업을 하실 때 제가 봤을 때는 기업가 정신은 배분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이 어떤 것이냐 물어봐서도 본인도 생각을 못했겠죠. 하지만 자기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난 이런 것을 지켜야겠다는 그 가치관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행동 자체가 굉장히 선명했기 때문에 명백했기 때문에 명확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속에서 뭡니까? 추측의 기업가 정신을 가질 수 있대. 기업가 정신 이런 거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셨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신념입니다. 믿게 되는 거죠. 기업가 정신 이런 것일 것이다. 경험을 하면서 자기가 이것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이건 객관적인 게 되는 겁니다. 나의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게 됩니다. 기업가 정신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 제가 지금 이제 나오는 어록 중에서 강조해드리고 한 번씩 보여드리고 제가 했던 게 국가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라라는 말이 나오죠. 그 기업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본인이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형상. 형상이 이제 원래 플라톤 철학에 하면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선이 나옵니다. 선. 선이 나오는데, 뭐 윤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나오는데,
형상의 기업가 정신이라는 건 추상적인 것을 완전히 본인이 터득을 하시는 그런 거라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기업가 정신은 뭐냐?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신념을 실현하는 것인데, 그 실현하는 것에서 나의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을 실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터득한 거죠. 어떻게 되는지를 터득하는 겁니다. 그 어떻게 되는 거냐? 네. 그것이 국가 발전이고, 그것이 확장되면 인류의 발전이 된다는 겁니다. 본인의 삶 속에서 기업가 정신을 이렇게 저는 터득했다고 나름대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기업가 정신은 계속해서 그분의 삶과 함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그 명확한 확연한 메시지로서 밑에 인생 우리 그걸 관통하고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예, 알고, 사랑하고,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알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사랑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믿는 겁니다. 예. 그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고 그 학자는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알지 못하고 믿으면 뭡니까? 고집이 되고 아지 되죠.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정주영 명예회장도 어떻게 보면 기업가 정신 속에서 성공적인 창업이 가능했던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알고, 그죠? 그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유익하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급 효과가 큰 그런 건설 공사를 스스럼 없이, 주저함이 없이 할 수 있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현대중공업 그룹 같은 것이 그런 어디 보면 자칫 보면 무모하리만큼 생각드는 그런 도전이 없이는 사업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그때 선진국이 아니었고 강국이 아니고 기술이 정말 일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하기가 어려웠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 속에서 우리가 정주영 명예회장님의 기업가 정신을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신념을 자기의 가치관을 신념하는 인생의 삶을 통해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자기의 기업가 정신으로 행위로 과정으로 실현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연구 보고회 비슷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늘의 이제 현대의 모습은 이렇게 지금 많이 확대되어 있다는 거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 정리하는 장면은 앞서서 보여드렸던 정주영 명예회장님의 사진과 같습니다. 옆에 있는 글은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요. 자, 뭐 우리가 공개 강의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이 토론을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는 없고요. 뭐 추가적인 질문 여러분들이 있으시면은 뭐 강의를 마치고도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더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